24회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 향후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에 대한 니즈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산학 세미나가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진행하기 전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우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를 쭉 진행해 오셨던 이화여자대학교 주소연 교수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예. 주소연 교수님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을 맡아 주신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손재희 연구위원, 예.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대학교의 장현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장현주입니다. 장현주 교수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삼성화재의 김민경 파트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놓으시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의 김민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줌으로 이제 지금 참석해 주시는 토론자 부분인데 미래에셋생명의 이정기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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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소연 교수님이 이제 우선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 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좀 질문할 내용들을 3시 반까지 소속과 성함 그리고 이제 뭐 질문 내용 또는 코멘트하고 싶은 내용을 채팅방에 이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주소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주소연입니다. 잠시 저의 소개는 그러니까 파이낸셜 플래닝 쪽을 전공을 해서 그쪽을 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소비자 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재무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학생들이 주식이나 뭐 투자에 관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투자 관련 수업에는 학생들이 많이 예전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금융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이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 발표의 내용은 한 20분 정도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4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제가 MZ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고 그 MZ세대의 금융 경험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것인가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 발표도 먼저 세대와 MZ세대, 세대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MZ세대의 특성과 금융 경험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잠시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대의 의미부터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밀레니얼, 그다음 밀레니얼 이후의 이 Z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큰데, 이 세대라는 문제, 세대 이슈, 세대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온 이슈입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는 뭐 제가 지금 뭐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 1930년대 연구부터 여러분께 잠깐씩 소개를 드리지만, 사실은 뭐 그 이전에 뭐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고대부터 세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세대는 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쓰는 그 세대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generation인데, 그 세대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확하게 한 가지로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혼란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컬처라는 학자는 사회학자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대가 어떠한 중요성을 갖느냐라는 뭐 그런 거를 좀 이전에 논문들을 좀 망라해서 고찰한 논문인데요. 세대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친족 서열을 나타내는 부모 자녀 세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쓰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오늘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코호트로서의 연령 세대. 어떤 그 코호트로서의 세대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연령 코호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뭐 MZ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세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삶의 단계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을 지나가는 단계로서도 우리가 청소년 세대, 뭐 중장년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라는 말을 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약간 이 네 번째는 역사적인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세대인데,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쩌면 코호트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시기에 역사적인 어떤 시기를 다 같이 겪은 세대, 그러니까 뭐 연령대를 막론하고 그 시기를 겪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 4.19 세대라든가 뭐 IMF 세대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세대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상당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세대 문제를 연구할 때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논문입니다. 초기의 연구들은 여기에 나온 뭐 올테가 와이가셋과 맨하임과 뭐 라이더 이런 분들은 사회학자 또는 인구학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세대를 연구하면서 주로 얘기했던 거에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너레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사회학자 또는 인구학자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를 유기체로, 사회 자체가 뭐 어떤 리빙 오가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그렇게 논문에 쓰신 분은 여기 이제 라이더라는 분이신데요. 다른 논문에서도 사회가 우리의 그 소사이어티가 어떤 유기적인 생물체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학자나 인구학자들이 이해하는 그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삶을 영위하다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태어나는 사람과 사망하는 사람들이 사회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구성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전에 태어나서 사망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어가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회학자 분들 중에 이 맨하임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분이신데요. 그 논문에서는 특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가 영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떤 사회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여기서는 그걸 이제 프레시 컨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사회에 처음 참여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도 코홀트나 뭐 연령 세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너레이션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나 뭐 베이비부머 세대나 이런 연령 세대, 연령 코호트로서의 그런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라이더는 이분은 이제 인구학자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유기적인 조직체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런 유기적인 조직체의 그 구성원들은 연령대별로. 근데 이분은 이제 연령대를 가장 그러니까 작게는 혹은 짧게는 좁게는 1년 단위로 매해 새로운 이런 말하자면 이런 인간 유기체면 새로운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세포라고 그래야 되나 세포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매해마다 태어나는 그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연령 코호트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세대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한 학자도 있었고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세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제너레이션이란 코호트를 구별을 해야 된다. 뭐 구별을 하는데 잘못한 사람도 있다, 잘한 사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관심이 이게 제너레이션이냐 코호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코호트에 관한 연구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이 제너레이셔널 코호트 그러니까 연령 코호트 동년배를 중심으로 하는 코호트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 코호트를 세대보다 좁은 의미로 인식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서로 다른 것이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많은 그런 디베이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제너레이셔널 코호트에 대한 연구가 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MZ세대는 연령으로서 동년배 집단으로서의 코호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는 제가 뭐 사회학 인구학에서 이 사회라는 유기체를 계속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회 구성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는 세대에 대한 연구,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서로 그러니까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면 세대가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세대의 특성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사회라는 아까 말씀드린 프레시 콘택이라는 의미에서 그 영향을 아직 미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세대들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그 이전 세대들이 형성해 놓은 사회의 다양한 어떤 변화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규범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또 이 세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코호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코호트가 또 그 사회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대 연구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라든가 생애 주기의 단계라든가 중요한 생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요 변수로 보는 그런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 연구가 거듭이 될수록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데 이제 이 제너레이셔널 코호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혹은 그 사회가 이 제너레이셔널 코호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연구를 하는 걸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에이지, 연령과 피리어드, 기간과 그다음에 코호트 효과를 좀 각각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에이지 피리어드 코호트 이펙트를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령 효과라는 거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간에 10대를 지금 현재의 연령이 40대이건 50대이건 10대에는 어떤 일이 20대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연령을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변화 그게 이제 연령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이나 생물학적 변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얘기가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어린이였는데 뭐 점차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인으로 변화한다거나 이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 그것들이 이제 연령 효과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은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은퇴 연령이 이제
정년이라는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연령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시기 효과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맥락이 변함으로 받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시기, 아까 우리 뭐 세대에서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IMF 시기다. 그럼 그 IMF의 시대에 어떤 연령대를 거쳤던 간에 그때 청소년을 보낸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 그때 노년기를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IMF라는 그 사건이 그 시기에 그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시기 효과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제가 예를 든 IMF 시대, IMF 같은 그런 사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근로 상태, 뭐 소비 패턴,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그런 우선순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기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호트 효과인데요. 이 코호트 효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여기서는 특히 이제 벌스 코호트, 제가 이게 제너레이셔널 코호트냐, 에이지 코호트, 뭐 동년배 벌스 코호트, 에이지 코호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특히 그 다양한 말들 제가 지금 언급한 제너레이셔널, 벌스 혹은 에이지 코호트는 전부 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그런 MZ 세대와 같이 언급하는 그런 이제 효과인데 그런 코호트도 중요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특정 생년을 중심으로 구별을 하는 코호트이기 때문에 생년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형화된 생애 주기 단계를 거칩니다. 어렸을 때 뭐 일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그다음 특정 연령에선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가 뭐 초등, 중등, 고등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 취업을 하고 이런 그 생애 주기 단계를 비슷하게 겪고 있죠. 물론 그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지 코호트가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하게 생애 주기 단계에서 겪는 것들이 그 시대의 동년배라면 그 코호트라면 연령 코호트라면 그때에 생성되는 그런 가치관, 그때 영향을 받는 사건들, 그때 뭐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대는 그럼 지금 말한 이런 연령을 중심으로 한 세대에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합의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뭐 학자들마다 약간 그 대략 시기는 비슷하지만 연도를 약간씩 다르게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시기는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그걸 살펴보면 맨 첫 줄에 보여드리는 영어로 한 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세대를 구별하는 20년대, 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로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성인이 됐을 때가 전쟁 1차 세계대전 이후인 거죠. 그 세대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미국은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난 분들이 베이비 부머인데요. 상당히 많아요. 미국 인구 중에서는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베이비 부머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진 세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구의 되게 큰 청크죠. 4분의 1 정도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실은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죠.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면서 점점 성인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2008년이 이제 1946년생이면 2008년에 62세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까지 62세면 이제 early retirement, 소셜 시큐리티를 좀 일찍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어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있었고요. 그 뒤를 잇는 세대를 이제 X세대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X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X세대 그럼 되게 최근 세대인 것 같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X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보면 X세대는 상당히 작아요. 베이비 부머랑 밀레니얼 세대가
되게 많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현재로 보면 뭐 한 27% 정도 된다고 하는데 X세대는 그 가운데 낀 사실 상당히 규모로 볼 때 되게 작은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제너레이션 G가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세대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54년부터 63년까지를 베이비부머, 55년부터 63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X세대인데 X세대 때도 사실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이 이제 그 N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G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특유한 그런 어떤 고유한 세대로서 86세대가 있죠. 또 86세대가 이제 뭐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86세대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좀 약간 정책적인 50 플러스 신중년이라는 세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되게 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를 보면 제가 맨 위에는 퍼센트를 안 적었는데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2021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55년에서 63년생이 710만 명 정도 돼서 약 14%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베이비부머고요. 신중년을 뭐 50세부터 65세라고도 하고 뭐 요즘에는 뭐 70세, 80세 전부 다 중년이다 이렇게 타겟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하여간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대 60세는 많고요. 28.8%고요. 86세대는 64년에서 70년생으로 보면은 약 11.7% 정도 되고 X세대를 7에서 74년생으로 본다면 약 7% 정도. 그다음에 N세대를 75년생부터 이제 87년생으로 본다면 18.7%고요. 밀레니얼 세대를 이게 뭐 80년대 후반부터 볼 것인지 8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로 볼 것인지 상당히 이제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게 정의를 해서 좀 이렇게 약간 88년부터 2000년생은 16.8%인데 80년부터 95년으로 자르면은 23.1%이고요. 96년에서 2003년에 태어난 세대는 9.3%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세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 혹은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이전에는 뭐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제너레이션 Y. Y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라는 의미에서의 제너레이션 Y라는 말도 있었고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 이어서 뭐 에코 부머 그다음에 뭐 밀레니얼 세대를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이 텍셉이나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디지털이 아닌 것을 상상하기 어렵죠. 제가 어떤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워드 프로세서에 보면 저장 아이콘이 기억나세요? 저장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거든요. 근데 플로피 디스크를 본 사람이 없죠. 이 밀레니얼은. 근데 아직 거기는 왜 이게 저장이 그런 모양일까 아마 애매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건 디지털 네이티브, 뭐 인터넷 세대, 아이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일단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그다음에 부모 세대보다는 임금이 낮은데 부채는 높다. 근데 이 높은 부채는 이제 이게 뭐 외국 논문이긴 하지만 부채가 높은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거는 대학을 그만큼 많이 갔고 대학을 그만큼 많이 갔다는 거는 학자금 대출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채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 그 교육 수준하고 이 부채 수준은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특징이고 그런데 이제 이 세대도 삶의 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실용성이나 공정성이나 다양성, 친환경성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학회 동아리를 해요. 저희 과 학생들이. 근데 몇몇 되지 않는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재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MZ 세대인데요. 그 학생들이 ESG라는 말을 처음에는 모르는 학생이 사실 더 많아요. ESG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어떤 알파벳 중에 하나인데 모르는 학생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ESG라는 용어를 몰라도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에는 공평성, 형평성,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용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 가성비라든가 나만의 공간이라든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가치관은 환경 때문에 혹은 처한 그 생애 중에상의 단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 소득이 많지 않은 학생 집단일 수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타인을 고려하고 개성과 트렌드를 중시한다. 뭐 이런 연구 내용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특징을 많이 발표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건데 저희 학생이랑 같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64년에서 74년생으로 보고 그 세대와 그다음에 88년에서 98년생을 비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노후라든가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뭐 당연하게도 라이프 스타일은 서로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게 저희가 발수로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하는 도구 자체에 상당히 가치관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문항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직까지 이 조사 당시에 21세에서 31세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 스테이지를 고려해 볼 때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는 혁신형이라든가 경험형, 혁신형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로운 것을 잘 더 받아들인다. 근데 경험형은 아직까지 좀 약간 삶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여유보다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여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차이는 있으나 그렇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 경험인데요.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죠? 네,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융 경험 중에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하고 비교를 할 때 이 조사는 저희가 2017년에 한 조사인데요. 그때는 이제 1988년 이후에 출생한 20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뭐 여기는 사실은 20대뿐만 아니라 전쟁 세대까지 전부 다 포함한 조사였는데 노후 생활비를 조달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것보다는 걱정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이제 노후가 멀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멀기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현재 소비 수준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뭐 만족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다른 세대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 노후나 현재 소비 수준에 대해서 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통계 자료 약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은퇴 이후에 그래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럼 약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은퇴가 아직 멀어서 되게 뭐 어이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진 않고 또 그렇게 다른 세대랑 그렇게 크게 막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보이는 세대는 아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건 또 다른 조사였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 여기는 이제 연령대로 끊었지만 그러니까 핀테크 그러니까 혁신이죠. 혁신, 새로운 기술 수용. 뭐 당연히 젊은 세대일수록 핀테크 금융 기술이나 핀테크에 상당히 수용적이다. 태도도 좋고 향후 뭐 이런 새로운 금융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2018년 조사였기는 하지만 그런 의도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2019년 조사인데요. 이제 제가 밀레니얼 뭐 세대에 대한 관심을 2013년, 12년 이때부터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좀 다양한 세대를 비교했어요. 뭐 지금 그 금융 경험 이외에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좀 비교하려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쨌건 금융상품 보유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X세대하고 86세대를 나누어서 이전 연구에서는 이 X세대, 86세대가 사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여서 그것을 이제 묶어서 분석을 했었는데 약간 그래도 이 86세대는 조금 고유한 세대가 아니냐라는 어떤 분들의 이런 지적이 있어서 나누어서 좀 구별을 해봤는데 다른 세대랑 비교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재무위험 수용 성향이 높아요. 상당히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이죠. 제가 지금 현재 이화여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이화여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13년째라고 해야 되나요? 2010년에 저 수업을 듣는 학생과 2021년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재무 위험 수용 성향이 달라요.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2010년에는 학생들이 여윳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적금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뭘 강조했냐면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마치 강조하는 듯한 그런 강의를 했는데, 2021년에는 모든 학생들이 뭐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을 한 학생도 상당히 많고, 돈이 생기면 적금을 하겠다는 학생은 진짜 거의 없어요. 완전히 세대가 변화한 것이 이제 10년 새인데, 그래서 이제는 약간 너무 누구나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강의를 해야 할 정도로 좀 약간 변화를 느끼는데, 일단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다른 세대랑 비교할 때 재무 위험 수용 성향이 상당히 높고요. 재무적 자기 효능감도 높습니다. 어쩌면 그 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높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 과신이라든가 하는 심리적인 편향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금융상품 보유를 보면 이제 뭐 이 표가 여기서는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같은 게 아무래도 개인연금 이런 상품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은 거 너무나 당연한데,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런 상품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현재 또는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은 진짜 다른 어떤 세대보다 또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무 위험 수용 성향이 상당히 높은데 재무 금융 역량이라든가 지식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뭐 비현실적이나 이런 거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자기 과신 수준이 높다거나 이런 심리적 평양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닌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학생이 올해 졸업을 한 재학생이 쓴 논문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학생이 뭐 다른 학회에서도 발표를 저희가 해서 지금 이제 논문으로 작업을 해서 학술지에 이제 실어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 학생에는 약간 그 밀레니얼 세대의 그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위험 수용 성향이 높은 거는 진짜 확실해요. 위험 수용 성향이 높고 재무지식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상당히 뭔가 위험 수용 성향이 높아갖고 고위험, 뭐 집중 투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위험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뭐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재학생이 한 논문인데요. 이것도 지금 학술지에 실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주식 투자. 20, 30대가, 근데 여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고 20, 30대, 20에서 39세의 주식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20, 30대 이 주식 투자자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뭘로 주식을 하는가, 진짜 막 빚내가지고 막 영끌해서 주식을 하나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에 좀 약간 특징적인 것이 뭐 이 커뮤니티를 카페를 가입한다거나 리딩방이라든가 유튜브 채널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가 확실히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찾는 그런 경로는 다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시사점 몇 가지를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는 왜 중요하냐면 유기적인 사회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라는 그런 유기체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세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베이비붐이라는 거대 집단이 은퇴를 시작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 영향력은 무지하게 클 텐데, 그러니까 밀레니얼 집단도 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세대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향후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때 뭐 생각해야 할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가치관 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MZ세대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생각할 때 진짜 이전과는 다른 세대인가? 이 세대는 뭐 정말 특이한 세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도 뭐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쯤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베이비부머는 진짜 다르고 베이비부머 하면은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나중심 세대다. 베이비부머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MZ세대를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MZ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새롭고 이전과는 다른 세대다. 어쩌면 이게 사회라는 유기체가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그 세대는 새로운 세대이고 그 세대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자신을 중시하고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다. 그 밑에 보면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에 출연해도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대가 가진 그런 어떤 특성과 이 세대가 지금 사회에 참여하는 이 사회의 특성, 기술이라든가 뭐 코로나라든가 아까 말한 정보를 얻는 것이 뭐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회 경제적인 특성,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낮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높은 위험 수용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뭐 이전 세대와는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랑 어떻게 특화된 전략, 이 세대가 가진 가치관을 조금 더 찾아봐서 특별화된 전략을 찾아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그런 특성,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정보를 찾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위험 수용 성향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평성이거든요. 형평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 금융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예상보다 20분 안에 끝난다 그랬는데 30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뭐 조금 늦어도 지금 뭐 우리 이제 산학 세미나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서로 좀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세영 교수님, 우리 MZ 세대 보니까 인구 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 MZ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니즈를 파악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제 보험이나 또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고객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고객군이 이제 되겠죠. 지금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험 주로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또 뭐 다른 금융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보험연구원의 손재희 연구위원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의 김민경 파트장님,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이정기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의 이제 장영주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상당한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까? 네? 100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코멘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3시 반까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나중에 토론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분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재입니다. 잠시 됐나요? 네. 교수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사실 세대에 대한 되게 체계적인
분석과 시작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MZ 세대는 누구인가? 이게 이전과 다른 세대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시면서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다가 다시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한 거는 MZ 세대가 이전과 약간 똑같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이전 세대들과 같이 보험을 관심이 많아지고 또 혹은 유사하게 소비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런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MZ 세대의 보험 소비와 보험 소비하는 경험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약간 공유를 드리면서 이제 생각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MZ 세대와 이제 경험 소비, 소비 여정 이런 거 관련된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왼쪽에 그림의 가장 위에 왼쪽에 그러면 줄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 MZ 세대를 보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줄 서죠. 줄 서는 게 그다지 부담이거나 귀찮은 게 아닌 세대가 MZ 세대예요. 근데 MZ 세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줄을 서고 이걸 놀이처럼 생각을 하냐? 사실 그림 상단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핫한 빵집에서 제공하는 케이크거든요. 이 케이크를 칼로 잘라 먹지 않아요. 찢어 먹어요. 찢어 찢는다는 게 사실 되게 유행처럼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저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하단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NH 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 작년부터 이게 NH 슈퍼 스톡 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주식을 살 때 온라인 혹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또 매매를 하는데 여기 NH에서는 오프라인을 이런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가상으로 돈을 주고 이거를 구매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담듯이. 이런 경험을 하려고 지금 이 MZ세대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LG전자에서 이것도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 건데 이게 금성 오락실이래요, 이름이. 이 오락에 대한 경험을 MZ세대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제가 MZ세대를 보면서 사실 주목했던 게 이런 경험이에요. 이 MZ세대들은 소비 자체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소비를 하든 뭐 재화를 사든 아니면은 뭐 금융 상품을 서비스를 활용을 하든 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단번에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경험을 할 때에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최종적인 감정 혹은 만족도를 느끼는데 이걸 보통 소비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감정을 느낀다, 만족도를 느낀다라고 하고요. 사실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이런 소비 여정 과정에서의 만족도 혹은 경험을 측정하고 어느 순간에 이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끼는지 혹은 혹은 불만족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이거를 소비 여정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MZ 세대의 보험 소비, 특히 이제 금융 상품 소비 혹은 보험 소비와 관련해서 경험, 그다음에 소비 여정을 통한 만족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부분은 사실 유사한 것들을 보험 소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험 소비 여정 분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소비 전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선택과
그래서 그 선택에 따른 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보시고 있는지 이 그림이 그것들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경험을 할 때 어떤 채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상품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마다 사실 긍정 경험, 좀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부정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나가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긍정 경험들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게 감정의 선들이 굉장히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하다 멈출 수도 있고 혹은 맨 마지막 경험이 나쁘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소비 여정 중에 경험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긍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 실제로 보험 MZ세대가 이런 보험 소비 여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봤고요. 조사를 한 결과를 일단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보험 소비 여정에서 일단 채널 선택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봤었고요. 보시는 그림은 그 어떤 보험 탐색과 보험 가입, 보험 청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MZ세대의 만족도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X세대의 만족도를 좀 봤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보험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 탐색할 때 MZ세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도 좀 낮아지긴 하지만 유사하고요. 보험 청구와 관련돼서는 사실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MZ세대를 보면은 보험 탐색할 때부터 X세대보다 만족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가입할 때 더 떨어집니다. 근데 보험 청구할 때는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근데 요즘 상상하시겠지만 요즘 보험 청구가 다 온라인 모바일로 지급이 되고 청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MZ세대가 활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와 관련된 툴 혹은 채널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X세대보다는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MZ세대에 대해 관심이 높으니 MZ세대를 조금 그러면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많은 구별해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지금 각 채널별 MZ세대가 느끼는 만족도를 추정해 본 겁니다. 보시면 MZ세대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탐색에서는 좀 3.5 정도도 5점 만점 중에 3.5 정도. 근데 가입과 청구에서는 일단 가입에서 뚝 떨어지고요. 청구에서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MZ세대가 온라인을 통해서 탐색을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낮기 시작을 하지만 가입과 청구에서는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MZ세대가 일단 온라인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 이제 보험과 관련된 소비를 할 때 높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을 했을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서 하는데 실제는 사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탐색이 설계사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만 사실 보험 가입에는 온라인으로 보험 탐색을 했지만 설계사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설계사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 청구는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정 과정에서의 채널 선택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실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온오프 교차 활용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보시면 사실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한 것을 선택했을 때 말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탐색과 가입 중에서 채널을 교차로 활용했을 때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현실에서는 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교차해서 활용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MZ세대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죠. 불편하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족도가 나타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만족도의 불만족에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 소비 여정별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그 만족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각각 설명을 한 뒤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채널을 선택했을 경우에 보험 탐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미팅을 설계사랑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 경험을 먼저 시작하지만 설계사가 굉장히 좋은 설계사를 만났을 경우에는 상품 비교도 해주고 시험 설명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상품 권유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부정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각각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설계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떠한 리액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감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이게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서 사실 종합을 해보면은 오프라인은 알아서 찾아 비교해주는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MZ세대들은 추천한 상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을 선택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하게 감정선들이 플럭츄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온라인을 선택해서 보험을 구매 혹은 소비를 한 고객,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탐색이 가능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 되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탐색이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실 되게 만족도가 상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기저질환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가격 차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라고 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그 분석들은 MZ세대가 보험 소비 전 과정을 통해서 만족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만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슈는 사실 이렇게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략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러니까 만족, 불만족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조금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캐테고라이즈를 하면 어떨까? 저희 말로 이제 추상화라는 작업을 거치면은 전략과 연결하기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MZ세대 특성을 조금 종합을 해서 그거를 신뢰, 합리, 자기주도, 편리, 신속이라는 5개 요소로 추상화시키고 아까 보여드린 불만족 혹은 만족을 야기시키는 원인들을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좀 전에 보여드린 보험 소비 여정별 만족도의 그 움직임이고 이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상화시킨다는 것은 각 원인들을 이렇게 자기주도, 그다음에 합리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MZ세대가 이러한 5개 추상화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과연 뭘까를 비교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유사한 분석을 MZ세대와 그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X세대를 똑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부분은 MZ세대가 X세대보다 조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가치들을 뽑은 결과물입니다. 보면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보험 소비 여정을 겪은 MZ세대들의 만족을 가장 높이는 주된 요소는 합리성, 그다음에 자기 주도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채널 활용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던 것들은 합리적인 추천을 통해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초를 통 그런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경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온라인 채널도 한번 해봤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라인과 좀 다른 보험 소비 경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탐색에서는 신속하고 편리성이 아마 MZ세대들한테는 중요한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었고 근데 가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합리, 자기주도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요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MZ세대들의 금융상품 소비는 어떠한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MZ세대에게 어떻게 보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MZ세대들이 특징이 보험을 경험을 안 해본 세대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보험을 안 했던 MZ세대들에게 혹은 보험을 잘 모르는 관심이 없는 MZ세대들에게 어떻게 보험을 제공할 것인가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보험을 필요로 하는 MZ세대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일단 MZ세대들에게 보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이 주 소비 방식인 경험 소비하고 이제 보험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예는 그 무형의 상품이 아니죠. 저희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상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쉬워요. 근데 이제 무형의 상품인 금융, 보험 상품 서비스를 MZ세대들에게 그 경험 소비에 연결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좋은 예가 그 앞서 보여드린 NH의 그 슈퍼스톡 마켓 이것도 사실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뭔가 노력을 해본다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는 거, 스토리와 연결하는 거, 혹은 이미지와 연결하는 거, 혹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 이런 것하고 이제 경험과 연결시키려는 그 전략을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통해 MZ세대 전혀 보험에 대해 하나도 생각을 안 해본 MZ세대들에게도 이제 보험을 뭔가 한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라도 직접은 아니지만 다음에라도 필요할 때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보험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MZ세대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MZ세대가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실시간 제공, 뭐 끊임없는 연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보험 소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디지털 보험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 이제 디지털 보험을 설계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되게 고려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가 사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MZ세대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보험을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디지털 보험을 경험하는 소비하는 MZ세대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토론보다 사실 어찌 보면 좀 보험과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험 소비 여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 광고나 또 판매 후 보험사 관리할 때 유용한 어떤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삼성화재의 김민경 파트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뜨는 중에 좀 손재희 박사님 예. 손재희 박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는 그 디지털 채널, 다이렉트 채널이 그래도 보험 회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은 대부분 상당수 지금 다이렉트 채널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비단 MZ세대뿐만 아니라 X세대 뭐 이제 심지어 이제 5, 60대 분들도 이게 다이렉트로 가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커머디티화 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이제 좀 쉽게 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보험처럼 좀 복잡도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도 MZ세대들도 이제 구매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이렉트 채널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구매까지 가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채널 저희도 엄청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의 경험을 좀 편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제 클릭을 초반에 들어왔던 그 유입량이 구매까지 가는 비율이 되게 낮고요. 이제 저희가 MZ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이게 일단은 유입이 되지 않는 게 좀 처음에는 사실은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클릭 넘어가서 손쉽게 해서 구매까지 연결하게 할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대면 채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고객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이제 과거 방식처럼 뭐 그냥 그 뭐 친분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구매 과정에서 어떤 좀 경험을 높이는 것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한계는 계속 그 젊은 분들이 MZ세대들이 아예 보험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일단 저희가 이게 저희 회사랑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도 한동안은 이제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다시 이제 이게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보험에 왜 관심이 없지? 보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시작해 보는 상황이에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되게 경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떤 게 사실 보험에 대한 경험이지? 라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요. 뭐 구매할 때 편하게 하면 좋은 경험인가?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혜택이라는 게 보상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혜택을 느낄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게 100%에게 발생한다고 하면 상품화가 될 수 없고 사실은 누군가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이걸 금융상품 범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내가 이거를 돈을 낸 만큼 가져가지 못하면 이제 고객들은 내가 이거 좀 손해보는 건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험에 대해서 이게 그 보험의 원래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인식조사, 어떻게 좀 간단한 인식조사인데 이제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들었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MZ세대를 왜 보험을 들지 않을까, 도대체 보험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때문에 그 모바일 조사를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걸 네.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한 1000명 정도로 2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했었고요. 일단 보험이라는 게 어떤 그 불안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발생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수단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불안할까?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질문을 작년에 조사한 것인데 뭐 당연히 이거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코로나가 걱정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MZ세대는 나와 가족의 건강, 이제 주거 문제, 취업 걱정 이런 지금 현재 생활과 좀 밀접한 불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니어는 마찬가지로 나와 가족의 건강 제일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은퇴도 이런 좀 미래 생활에 대한 염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서도 느낀 것들이 이제 MZ세대는 되게 현재 되게 불안한 게 많고 걱정이 많은데 당장 이제 주거나 뭐 직장에 대한 것들이 되게 불안한데 사실 보험은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품 특성상 먼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그거를 걱정이 되니까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 세대에 지금 당장 생기지도 않을 걱정을 또 얘기하면서 너 보험 지금 가입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듣기 싫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불안을 어떻게 대비하냐. 그러면 저희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부동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좀 1순위로 위험 대비에 대한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MZ세대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되게 이제 투자, 뭐 코인, 주식 이런 고위험 상품을 통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고 뭐 나중에 미래에 그런 위험이 생겨도 뭐 내가 내 돈으로 내면 되지. 약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저희가 막 회사에서도 경쟁 상대를 뭐 다른 보험사
또는 뭐 최근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빅테크들이 보험을 집주라면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증권회사가 우리의 경쟁자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보험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또 의외로 MZ 세대들이 보험은 필요하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입할 의향이 있냐라는 거에서도 위에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64%로 오히려 이제 시니어 세대들보다 더 높은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가입한 상품이 적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MZ 세대는 보험에 대해서는 평소에 아예 1도 생각도 안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겠어. 완전 꼰대 같은 느낌일 텐데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보험에 대한 생각도 꽤 한다라고 응답을 해서 아, 네, 보험사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내가 당장 이제 의식주를 제외한 이제 추가적인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너가 보험료가 그게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을까라고 하면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순위 이게 중복 응답을 저희가 허용하다 보니까 좀 이제 100%는 안 나오는데 보험은 MZ세대에게는 한 7순위 정도 되게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까지 내가 지금 구매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보험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월소득의 한 10%, 9.9% 정도 납부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 예상했던 대로 네, 보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뭔가 설계사들이 되게 설계사를 만나면 나한테 막 영업을 강요할 것 같고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온라인은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뒤에 좀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발췌해서 여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일단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너무 먼 미래되다 보니까 자기 이제 MZ 세대에게는 이게 너무 이제 디스카운팅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좀 가까운 미래에 좀 가까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로 조금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보험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자산을 이렇게 증대하는 이게 투자 금융 상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용처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거를 금융의 범주에서 마치 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내면 내가 무조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될 것처럼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좀 바보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그냥 보험사도 같이 망해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약간 보험의 본질을 좀 잘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큰 위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MZ세대 특성에 맞게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파트장님. 실제 보험 구매 고객들, MZ 세대들이 보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실제 상품을 보험의 필요성이라든지 구입 방법 이런 거 관련된 조사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금 줌에 이제 계십니다만은 미래에셋생명의 이정기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생명 디지털 영업본부의 이정기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뭐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이런저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토론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그냥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먼저 다들 이렇게 장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아마 대부분 참석하고 계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 미래에셋생명 디지털 영업본부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토론회 MZ세대에 대한 금융상품 선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 그러니까 뭐 세대에 대한 소비적인 소비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정리했었던 것들, 그리고 다른 뭐 저희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정리했던 거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미래에셋생명 디지털 영업본부는 2013년 6월서부터 이제 그 상보사에서 뭐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 관심 갖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대면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보다는 조금 보험 기간이나 보험료, 가격적인 측면이나 조금 가벼운 상품들을 구성해서 런칭하고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 대략 한 연차로는 거의 10년 차를 접어들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미래에셋 브랜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타 생보사나 다른 다른 그 보험사들보다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변액 연금보험과 온라인 변액 적립보험, 변액 저축보험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암보험, 그리고 기타 암보험과 정기보험 총 8종의 상품을 런칭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당사의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MZ 세대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성향이 다소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것들,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너그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변액연금이나 변액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 분석을 해보면 비교적 젊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MG 거의 비슷한 그 비중일 것 같습니다. 나이 연령대들이 그런 분들의 가입 부분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보장성 보험에서는 아무래도 뭐 MZ 세대에 대한 부분을 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보장성 보험은 조금 다소 가성비, 그러니까 심플하고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우신 상품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지만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앞서서 교수님, 박사님도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40여 개에 달하는 펀드로 구성된 펀드가 탑재되어 있는 변액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호응도 비교적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뭐 앞서서 MZ 세대에 대해서 뭐 교수님께서 뭐 정의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뭐 다른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업계에 계신 뭐 선후배님들 다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우리 보험사에서 타겟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 비중이 가장 크다. 대략 2030년이 되면 32%에 육박하는 인구 비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소득이 좀 적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들의 부모 세대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자산까지 마련이 된다면 이분들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략할 수밖에 없는 타겟 소비 계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19년 말 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DDX라고 말씀들 하시는 이 디지털 가속화도 아무래도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 저희 보셔서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화뿐만이 아니라 금융도 이 금융에 대한 선호 비중도 계속 높은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MZ 세대의 소비의 행태 등의 특징,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MZ 세대는 뭐 앞서서도 뭐 말씀드린 거는 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보 습득이나 구매 활동들을 대면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알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뭐 젊은 분들은, 특히나 MZ 세대들은 뭐 저희가 뭐 보통 초록창에서 뭔가를 검색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요. 동영상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스컴보다도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뭐 앞서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소비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게 좋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라는 어떤 바이럴 마케팅에도 크게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금융사들이 하는 어떤 뭐 사례들을 본다면, 특히 보험 쪽에서는 뭐 사실 상상 밖의 일이라고 저는 뭐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아시겠지만 신한라이프에서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죠. 뭐 오로지 로지라는 이제 그 가상 인간,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 이런 활동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각 회사들은 고객이 들어와서 뭔가 접할 수 있는 그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 넓히는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카드사라든지 은행사, 은행 업권에서 특히나 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 MZ 세대들을 볼 때, 이들한테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뭐 비단 저희가 고민하는 것밖에 아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뭐 조금 전에 삼성화재 파트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객분들이 우리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가입을 시작하는, 즉 이 고객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거기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등등등등을 하면서 최종 전송을 하게 되는, 완결을 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 전 단계 중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느 지점에서 고객의 이탈이 많은지. 그러면 저희는 이탈이 많았던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조금 더 이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동을 시키면서 고객들의 접점을 더 넓히고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나 절차상에서 고객들한테 고객의 그 경험, 고객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 행동들을 분석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금 전사적으로 대략 한 160만 정도의 보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온라인은 온라인은 그보다는 좀 미미합니다만, 다양한 대면에서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입하시는 이런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Z 세대 특징에 맞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뭐 아까 앞서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신 세대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특정한 고객들한테, 이런 MZ 세대한테 그냥 안내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보험 상품과 어떤 제조업, 뭐 무슨 연이라든지요, 뭐 어떤 생수라든지 경쟁사들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들과 단순히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고객들하고 더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어떤 이미지, 뭐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이제 고객과 함께 고객의 경험을 늘리고 고객의 흥미를 이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이 MZ 세대들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미래셋이라는 브랜드의 특성상 이제 투자에 대한 강점이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변액 상품을 중심으로 이 MZ 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즘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기 본부장님. 예, 회사가 뭐 아마 당면한 과제들일 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뭐 경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될 때 뒤에 가서 또 생보하고 선보는 또 좀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면 제가 좀 언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충북대학교의 장영수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주입니다. 저는 아까 주소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향후 MZ 세대를 위한 전략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 전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조금 보태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한 5가지의 전략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잘 묶어보니까 그냥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고객 경험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소비자 역량 강화의 이 2가지 측면으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한 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 경험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예를 들면 지금 주신 그 전략 중에 상품의 유용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 이 2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화재에서 오신 김민경 파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 상품의 특성상 보험 상품이 유용하다라고 소비자가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을 내가 비로소 탔을 때 사고 발생 시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은 느끼고 어떤 고객은 느끼지 않고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즉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보험이 유용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실무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품의 유용성을 좀 자주 느끼게 해주려면 보험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작은 경험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보험사는 아니지만 카드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결제 금액의 몇 % 정도를 저에게 포인트로 주고 실시간으로 그걸 내가 현금화해서 내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는 즉시 이만큼 내가 돌려받았네 리워드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소비할 때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만족감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보험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보험 상품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포인트 제도도 운영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도 접근을 조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인트 제도와 서비스를 조금 더 연계해 가지고 좀 자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2번째 이제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 이 부분에서는 이 M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윤리적인 소비 의식 수준이 높고 자기 주도적인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려는 그런 성향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우리가 공정이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경영 전략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세대들을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고객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경험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참여했던 히스토리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다시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교수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재무금융 역량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보험에 대한 MZ세대의 인식 수준이 좀 낮다. 그리고
그 리스크 톨러런스 수용하려는 성향은 높긴 하지만 재무 지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위험 관련 보험 설계라는 수업을 했어요. 2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학기 말에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바,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됐던 것들이 무엇이냐를 적어내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학생들의 것을 쭉 보니까 2가지 정도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보험을 일단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나와는 먼 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다. 나와 먼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키워드 하나였고, 2번째는 기존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보험하면 보험 사기, 그다음에 보험금 미지급 이런 것과 같이 언론에 노출된 부정적인 측면만을 인식을 해서 보험에 대해서, 보험업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안심이나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들은 보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 소비자 교육이라는 것이 금융 소비자 교육의 틀 안에서 좀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보험의 어떤 사회적인 긍정적인 역할이나 보험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데 사실은 보험 소비자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어쩌면 아까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었던 MZ세대의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우리가 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학계에서도 물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업계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험 소비자 교육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 아까 증권사 말씀하셨는데 증권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관련 학과 연락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파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교육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좌도 개설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그런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보험회사에서도 이게 반드시 같은 형태는 아니라도 학생들의 관심이나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좀 조금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신다면 보험업이나 보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인식 제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주 교수님. 아까 주소영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마지막 부분의 전략에서 보험과 관련된 유용한 아주 보험회사 회사에서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3시 반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채팅방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린트가 되는 대로 그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시고 이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학 세미나가 지금 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오픈시켜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뭐랄까 그다음 좀 좋은 방향,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의사결정 또는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자 하는데 이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질문이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질문이 한 페이지인데요. 오늘 지금 제가 그 전에 잠깐 포인트 제도 아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던 게 사실 저희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운영하면서의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리하시는 동안에.
네, 저희 회사가 지금 보험사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그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금화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그 포인트 몰에서 물품 구매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시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이 워낙에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소소한 혜택들을 통해서 좀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도 이런 걸 가지고 아, 내가 계속 이제 보험 혜택을 뭔가 보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우량 고객을 리텐션 킵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 회사들에서 1번이 자사 제품 할인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우량한 고객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뭔가 깎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 상품의 특성상 그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들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보험료 저희가 주는 포인트가 저희 회사 보험료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간 보험료 할인의 그런 것들을 좀 그 줄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식이었을 때 포인트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도 사실 저희가 아직 이제 한 뭐 2-3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이게 결론이 잘 안 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소소하게 주는 거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소소한데, 회사는 저희가 이제 고객이 한 1,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절대 소소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100원씩 1,000원씩 이렇게만 줘도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내는 보험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연간으로 따지면 뭐 몇백만 원, 자동차 보험 하나 들어도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이거 갖고 뭐 100원, 200원, 뭐 1년에 많아봤자 10,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 아, 되게 내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별로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금액으로 보면 또 막 몇백억씩 돼요.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고객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다시 우리 회사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말하기도 그 포인트를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입증하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뭐 포인트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더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보험 상품의 유지나 아니면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뭔가 데이터가 약간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원래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포인트 때문에 이런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 돈 쓸 거면 차라리 보험료를 그냥 처음부터 좀 싸게 해주면은 차라리 더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이제 막 이런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소소하지만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아마 뭐 혹시라도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사실 이거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사실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다른 MZ 세대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소소한 포인트, 그러니까 보험이랑 관련 없이 그냥 뭐 걷기 하면 100원 주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다른 보험이랑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있는데, 이 포인트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험 자체의 뭔가 수익성 제고라든지 그 보험을 유지시키는 데에 대한 뭔가 효과를 기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뭔가 뛰어들기에는 사실 엄청난 챌린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은 윗분들이 경영진이 계시면 하게 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또 중간에는 막 이렇게 규모가 확 줄어들다가 네, 좀 사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드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게 그 포인트 제도가 물론 이제 2-3년 정도에서 그 경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이걸 유지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런 되게 고민이 많긴 한데, 이게 사실 카드사에서 굉장히 활용을 정말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용도 카드사도 비용을 그만큼을 감수를 하고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는 이게 쏠쏠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게, 경험을 어디까지 제가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포인트 제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용과 이게 기존의 KPI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타겟이 MZ 세대고 새로운 세대의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데 포인트를 둔다면은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재미를 주는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시켜주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의 포인트를 활용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 고민되는 부분들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하지만 MZ세대를만 포커스를 둔다면은 좀 의미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뭔가 보유고객 현재는 지금 보유고객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고객 유지 목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어쨌든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유지를 고객 그러니까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팔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다 유지시키는 데 좀 쓰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도 뒤늦게 뭐 이렇게 좀 컨설팅 통해서도 약간 자문도 받고 했는데, 포인트라는 게 보험사에서 포인트 제도라는 건 좀 특별할 수 있지만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포인트 제도는 사실 너무 많잖아요. 뭐 그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카드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해봤자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특별한 느낌을 주기는 사실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쓰기에도.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뒤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은 카드나 통신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더 프로그램들도 약할 거고. 근데 그런 부분 저희가 그래도 힘들게 구축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 포인트를 가지고 막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었고 막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이제 하실 생각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네,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에 뭔가를 얻기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 들어온 내용 파악하랴, 또 토론하시는 내용 들으랴,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 두 분이 이제 질문, 겸 또는 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금융실의 백성훈, 그러니까 백성훈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제 이분이 질문하자는 어두는 디지털 채널의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온라인 디지털 채널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죠? 예, 복잡하고 그다음에 직접 가격 비교가 이제 어려운데, 이런 이제 가격 비교가 어려운 것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서 본인이 또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런 디지털 쪽에서는 가격, 가성비, 이 부분이 첫 번째 경쟁력이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관련해 가지고 좀 토론을 좀 이야기해 주실, 뭐 말씀하실 분, 제가 누군가를 좀 지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글쎄, 예. 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있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반드시 온라인 상품에서 또는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합리적이고 똑똑하신 이들 MZ 세대를 타겟으로 했을 때, 단순히 상품이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게 무조건 좋은 상품이냐, 저희 뭐 당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좋다는 얘기가 보장에 대한 보장 베네핏이 좋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냐, 단순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한 예지만 암 진단 시에 1,000만 원 받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고 50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은 상품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다른 패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분들은 항상 궁금한 것들을 훨씬 손쉽게 유튜브라든지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검색해서 충분히 다 정보들을 획득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이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은 가격의 차이가 물론 당연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품 자체의 경쟁력, 저희 당사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런 실제 예가 있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조금 유연하게 제도나 규제들이 좀 유연하게 되면서 암 중에서도 특정 부위만 보장해 주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니 암보험 500원으로 여성 유방암 보장 이런 상품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그 고객의 원하는, 그리고 그 상품이 다른 보장 전부 다를 원하지 않고 나는 특정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상품성에 더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어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이나 디지털 채널의 어떤 가능성. 사실은 아까 제가 맞아, 토론 끝나왔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생보하고 선보는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상품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죠?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온라인 채널이나 디지털 채널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생명보험 쪽에서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특정 회사를 지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진출했던 생명보험회사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과를 그렇게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생보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채널들의 가능성은 어떠냐? 사실 이제 조금 그 사이에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이런 거에서 비대면이 이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MZ 세대들의 어떤 그러니까 소비 수요 패턴이 봤을 때는 디지털에 익숙하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환경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디지털 채널의 가능성은 어떠냐에 관해서 우리 이 본부장님도 좋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질문하신 분의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네, 저는 그렇게 학교에 있어서 큰 답은 없지만 어쩌면 손지혜 박사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되게 다양한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세대들에게 이 환경, 금융 거래 환경이라든가 기술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금융 기술에 뒤지는 분들은 조금 더 거래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이 줄어드는데 먼 곳으로 막 가서 오래오래 기다려 갖고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그 세대만을 특정해서 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이 채널 자체가 줄어든다면 줄어들고 채널 자체가 다양화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쩌면 그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그 방안을 좀 더 다양화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거 정보에 대한 뭐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상품을 탐색한다거나 약관을 살펴본다거나 그다음에 뭐 궁금한 거는 또 물어봐야 되는 상태가 오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려면 또 그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다양한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별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세대별 특성을 이용을 한다면 MZ세대는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스스로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로 가야 되죠. 스스로 찾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각 세대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그 정보, 활용하는 그러니까 매체와 채널과 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을 여기서 뭔가 1부터 끝까지 Z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구매 과정의 다양한 단계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디지털과 웹이나 뭐 모바일이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현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채널이 단기간에 이제 건강보험 쪽, 장기보험 쪽에서 성장 그 메인 채널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건강보험의 그 상품의 복잡성.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약간 상품을 어떤 특정 담보 단위로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앞에서 고객의 뭔가 질병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너한테 맞는 뭐 이 상품은 뭐가 있고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구현하는 것들은 되게 쉽지 않다. 그래서 되게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고객들은 사실은 되게 비교한다는 게 자사 상품을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사별로 비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면 채널에서도 지혜가 커진 것처럼 그러면 온라인도 지금 현재는 다 각사가 전속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데 비교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아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온라인에서 뭐 내가 직접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보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희가 맨날 이제 푸시형 상품이지만 우리가 풀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풀형으로 바꾸기는 사실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미루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건 알지만 하다 이거 하나 뭐 내가 내일 체크해보고 내일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매짐을 안 하면 사실은 또 언제 들어와서 내가 이거 온라인으로 찾아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대면 채널은 이제 그런 마지막에 푸시를 해주잖아요. 고객이 딱 결정을 하고 났을 때 그래 근데 오늘 하자. 근데 온라인은 그런 푸시를 아무리 저희가 중간에 뭐 팝업을 띄우고 막 해도 그렇게 푸시로 가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해야지라고 결정했지만 이거를 그냥 오늘 끝맺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온라인 채널로 뭔가 그 건강보험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되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문제. 예, 주 교수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단계별로 디지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유사한 사실 단기간에는 fully digitalized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유가 이를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저는 이 디지털 보험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단계가 있어서 이 뭐 모든 보험 구매 전 과정이 전부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어서 자동화되고 뭐 AI가 다 결정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려움이 1도 없는 이런 상태도 될 수 있겠지만 상품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정말 디지털 보험의 완전체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험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설계사 채널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적절히 조화되는데 그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것이 디지털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발표드린 부분에도 있었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때 되게 힘들어 의사결정할 때 불편한 거 혹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설계사와 상담했는데 그냥 난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싶은데 그게 또 연결이 안 된다는 불편하게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다양한 채널들 간에 유기적으로 되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디지털 보험이라는 건 그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는 것.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굳이 눈앞에 상담사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디지털 보험이 아닌가, 디지털 채널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게 상품별 특성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딱 결정을 할 때 푸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험 특성과 저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적절히 조화되는 그런 디지털 채널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예, 없습니까? 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는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본부장, 이정기 본부장님, 지금 회사에서 그 이탈이 많은 부분, 아까 토론하실 때 많은 부분은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좀 보완하고 이러면 완결로 가는 게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걸 좀. 네, 뭐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약간 지금 방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좀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 온라인 상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이탈이 되거나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고객하고의 소통하는 창구들을 마련하는 거죠. 통 메시지를 보내서 왜 그러셨는지, 어떤 연유였는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저희는 그 답변을 주신 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보완해서 아까 뭐 위치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재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살을 보태겠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온라인상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실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되신 분한테 저희가 전화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전화를 드리는 거죠. 고객님 진행하시다가 이탈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이렇게 해서 진행할 때 뭐 아주 대단히 높은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약간 결합된 옴니 스타일이 또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시사점을 얻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뭔가 개선도는 있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 다들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 선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같이 연계될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냐. 저희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유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산학 세미나가 이런 토론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회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 뭐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학술 대회 세미나 가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주소영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삼등화제 김용현 파트장님 그 자료 이렇게 올려주실 때도 그랬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MZ 세대인데, 그 MZ 세대가 보면 금융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중에서 노후 생활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게 이제
5%가 이제 걱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63.2%가 그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삼성화재에서 비교해 줄 때 보게 되면 그 설문조사인 것 중에서 MZ 세대하고 시니어 세대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연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가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 50대 좀 멀면 뭐 한 40대 후반이라고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나왔던 48.5%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이 세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심 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 아까 이번 분야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2%였습니까? 아까 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비중이 참 큰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과거의 그 보험 소비자들보다는 그 세대 때 그에 대한 어떤 니즈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험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그러니까 실제 수요로 갈 수 있는 고객군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소속은 안 적어줬었는데 김상호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제 충북대학교 장 교수님 이야기했던 이제 금융교육, 보험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질문이라보다도 이분이 이제 뭐를 구매하는 데서 경험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초중고 정규교육에서 보험교육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보험 쪽에서 이제 뭐 보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해왔었고, 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해가지고 우리 저 생명보험협회 이제 무슨 센터 있죠, 건강부에 있는 거기 보면 학생들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보험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벌써 이제 뭐 한 10년 이렇게 훨씬 더 넘었죠. 보험학회에서도 올바른 보험교육위원회라는 게 뭐 만들어져 가지고 2014년도 기간인데 그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보고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순재 교수님 세종대학교 계셨던 이중대 교수님이 보험 문화 이래가지고 우리가 청계천에서 어떤 이렇게 페스티벌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하고 오셨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더디게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씩 해나갑니다. 해나가고 지난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올해 1월 14일 날 이 보험교육 그러니까 지금 검소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교육의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맡고 있는데 보험학회에서 이제 정책 세미나로 이걸 했었습니다. 뭐 그때 상공에서 할려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에서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연구를 하다가 결론에 가보면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게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 제가 좀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 우리보다 좀 잘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워가지고 참고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Z세대의 금융상품 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결론은 없습니다. 없지만도 이게 우리가 보험 수요자를 찾고 그다음에 그 니즈를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줌에 계신 뭐 오늘 상당히 많은 아까 100분 정도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산학 세미나가 진행하는 바와 같이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발표해 주신 주 교수님과 나머지 네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